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9강의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문서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9장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는 6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이란 두 번째,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선택. 세 번째, 정치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네 번째, 관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다섯 번째, 이익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여섯 번째, 철의 삼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앞쪽 강의에서는 1, 2, 3번 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의 큰 그림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요. 공공선택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공경제론 배우잖아요. 여럿이 함께하는 선택을 의미해요. 혼자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public choice,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선택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행정학 사전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지향을 말함. 좀 어렵죠. 우리가 그 미시경제학 기초이론에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로 나누듯이 이 공공경제의 공적인 영역에도 정부는 생산자고 시민은 소비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결국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론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공공선택론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공공부문은 독점이라고 그랬죠. 국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지방자치단체 대전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독점적인 이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처럼 경쟁을 도입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공공선택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선택론은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시민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공공선택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ublic Choice Theory. 그래서 Public choice takes the same principles that economists use to analyze people's action in the marketplace and applies them to people's action in collective decision making. 이게 핵심이에요. 집단의 의사결정, collective decision making 하에서도 그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도 이 시장경제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Public choice economist makes the same assumption. 똑같은 assumption, 가정이에요. 가정을 두고 있는데 that although people acting in political marketplace have some concern for others, their main motive, whether they are voters, politicians, lobbyists, or bureaucrats, is self-interest. 그러니까 public choice economics,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인간과는 self-interested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은 공공 부분에서도 민간 부분에서도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self-interested예요. 이러한 인간으로서
정치인도 그렇고 보터 투표하는 국민도 그렇고 로비스트도 그렇고 관료 공무원들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assumption이 가정이에요. 그렇게 보고 공공 부분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가 분석할 때 경제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은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을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동안은 정치학 또 전통적인 행정학은 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이 정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수요와 공급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셀프 인트레스티드 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원초적인 개념으로서 공공선택과 사적 선택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공공선택은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이에요. 반면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제 자급자족 경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완전히 사적 선택이에요. 로빈스 크루소처럼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교환 경제에서 서로 바꿔치기를 하면서 살 때 서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자 사이의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시장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프라이빗 초이스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 교환 경제 하에서 정부가 없다면 약탈 경제로 변할 수 있어요. 약육 강식의 시대죠. 그 아프리카 초원을 세렝게티 초원을 가보면 완전히 약육 강식이 판을 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결국 인간 사회도 그렇게 약육 강식의 약탈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힘을 합쳐서 정부를 만들고 정부를 통해서 국방력을 만들어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만들어서 나쁜 놈들 강도와 도둑이 판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함께 쓸 수 있는 물건인 사회 간접 자본, 도로, 항만, 공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정부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보호자,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을 만드는 역할, 또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재분배자로서 서로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 경기가 너무 출렁출렁거릴 때는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 이런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렇게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결사체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군대도 만들 수 있고 경찰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우리 함께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정부의 형태는 강제력, 즉 이 강제력이 마음대로 하는 강제력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강제력이죠.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정부가 개입하는 이 영역은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함께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즉 collective decision mak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는 다분히 뭐가 들어가냐면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수결 원칙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공공선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고, 즉 이것은 헌법, 즉 사회계약을 통해서 강제적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 정부를 통해서 공공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공선택을 통해서 군대도 만들고 세금도 걷고 경찰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일어난 사적 선택과 공공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적 선택은 전적으로 자율적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공공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나요? 그런 사적 선택이 아니에요. 군대 가는 거는 공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영역을 다 정치학, 철학 이런 걸로 법학으로 다뤘지만 이 부분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가 배운 미시경제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으로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로 보고 또 가격으로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인간은 self interested,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영역에 대한 공공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존의 메인스트림 이코노믹스에서는 ignore political context, 이 정치학의 영역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미시경제학에서는 아웃컴만, 효율성만 강조하니까 아웃컴에 강조를 했고 이 셀프 인트레스트, 이기적인 인간은 프라이빗한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론자들은 여기에 뭐예요? 정치적인 것도 경제학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투표 과정이에요. 투표 과정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public affairs, private affair, 이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에도 인간은 self-interested 하다고 하는 가정을 넣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경제학을 말해요. 여기에 퍼블릭 초이스, 이게 1940년대부터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우리 공공재단은 사무엘슨으로부터 해가지고 불가능성의 정리를 위한 케네트 에로로부터 털러까지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공선택, 우리가 공공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선택은 대부분 우리가 겪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헌법 1조 1항도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공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면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공선택은 대부분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인데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투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 사탐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 1인 1표 주는 거, 뭐 비밀선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뭐 어떤 선거의 원칙들이 나오잖아요. 투표의 원칙들. 그런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든 문제, 모든 공공선택 문제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은 대표를 선택하고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전시장, 구청장, 국민이 이 대표를 선택하고 실제 공공선택은 누가 해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직접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간다고 봐요. 모든 것을 국민이 직접 헌법에 기초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투표 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깔아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지 말고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것들 국민이 직접, 우리는 현재 신문에 나오는 뭐 여론조사 그 1000명밖에 조사하지 않는 그 부정확한 거고,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그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에 깔고, 즉 이제 모든 국민, 어린이들은 안 되겠죠. 이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간접 민주주의로 가면은 이 주인 대리 문제라는 게 생겨요. 저 앞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에서 이야기했지만, 대리인은 보고 있을 때는,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만,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셀프 인트레스티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봐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그렇죠? 자기 목구멍에 넣으려고 그래.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와서 꾸벅꾸벅 절하지,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또 지가 권세 있는 놈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 행동이 다 뭐냐면 주인 대리인 문제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자기네들은 대리인 밖에 되지 않는데 주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죠. 여러분이 선망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대리인이에요.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누가 주체가 돼 주인이 되냐면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주인이 돼요. 그럼 공무원의 주인은 또 일반 국민이 되니까 이렇게 대리가 2번 연속 발생하는 거를 복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 되면 나중에 민법 총칙을 꼭 들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게 중복해서 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금 LH가 아주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혼나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 감독자는 국토부예요. 그렇죠? 국토부를 감독할 때는 또 청와대고 대통령이 감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국민만, 오히려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이죠.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주인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선택은 주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투표제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유네너미티라고 하는 전원일치 투표제가 있어요. 이거는 장점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 찬성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순 다수결, simple majority rule 해가지고 이거는 다수결이라고 하죠. 50%만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어요.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로 하면 단점은 뭐냐면 51대 49로 됐을 때도 51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다수의 독재가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과반수 이야기하는 단순 다수결은 이러한 단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플루러리티라고 하는 최다 득표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2개가 붙으면 과반이 나오겠지만 3개가 붙고 4개가 붙다 할지라도 무조건 제일 많은 게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소위 우리나라 옛날 삼김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삼김이라고 하는 DJ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나오고 거기에 또 노태우라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노태우가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35%밖에 안 받았어요. 35% 받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던 거는 이 최다 득표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싫으면 2명만 남아가지고 결선 투표제를 한다고 하죠. 2명만 남아가지고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건데, 대통령 선거는 2번 하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끝내기 때문에 이거는 최다 득표제라고 하고, 장점은
쉽게 결정할 수 있죠. 신속하게. 단점은 50% 넘지도 못하는데 당첨자가 될 수도 있는 정당성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적 다수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optimum majority rule이라고, 헌법에도 보면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렇게 돼야 통과시키는 게 있어요. 단순 다수결이 아니고 optimum majority rule이라고 하죠. 그래서 헌법 개정 같은 거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이렇게 과반이 넘는 그런 최적 다수결제를 취하는 것이 있죠. 장점은 다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굉장히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변하기 어려우니까 보수적인 거고,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인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친 헌법이에요. 내가 53살인데 내가 53살 살도록 헌법 투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헌법 투표는 20년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좀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면, 국민이 주인이면 가장 국민의 권리와 통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헌법인데, 헌법에 대한 투표를 한 두세 번은 해봐야 진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평생 살아봤자 헌법 투표 한 번도 못 하는데 무슨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최적 다수결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다수결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군중이 특성 사상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단체가 절대적인 정의라고 착각하고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반이 입밖에 안 되는데 자신들의 사상에 찬동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다른 소수파 집단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것을 tyranny of majority, 그래서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집단의 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다수결의 맹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나중에 이제 공리주의 할 때 좀 설명을 하겠지만, 질적 공리주의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다수결 가지고 돼지들처럼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수자의 권리도 존중해주는 그런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민주주의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tyranny of majority 그래가지고 a situation in which a group of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ecause the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most of the people in a democratic country. 민주주의 하에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자가 아니면 완전히 핍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횡포, 다수의 폭군의, 그러니까 타이러니가 폭군이거든.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 이런 말로 부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투표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중위투표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투표를 말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전적 의미는 정치에서 모든 투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중위투표자라고 합니다. 이 정책들 가운데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안이 전체 득표의 평균에 해당할 때 그 대안을 선택한 투표자를 중위투표, 가운데 있는 투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중간 것을 좋아해요. 중간 것을.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거, 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중위 투표자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야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를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위 투표자가 유동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유동층이 막 30%, 40% 막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이 다수결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median voter theorem, 이렇게 해요.
It states that if voters and policies are distributed along a one-dimensional spectrum, then any voting method which satisfies the 콩도세 criterion, 이 콩도세 criteria라는 게 뭐냐면 과반을 이기는 거죠. will produce a winner close to the median voter. 그러니까 미디안 보타 쪽에 가 있는 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제에서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요. 중도로 이렇게 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미디안 보터 테오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 나중에 배우실 텐데 통계학을 보면은 벨 쉐입이라고 하고 종 모양처럼 가운데 평균이 있으면 평균의 양쪽으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배터리가 안 돼서 이거 충전하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위 투표자가 있으면 이 우파, 오른쪽은 우파, 이쪽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 기간이 되면 이 화살표처럼 자꾸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정책을 정책을 중도 정책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따지면 여기 있는 좌파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개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보면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서 이 가운데 있는 미디안 보터를 잡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이론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구항에는 2번만 하고 다음 시간에 3, 4, 5, 6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팅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역설, 소리 없는 아우성 또는 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역설이라고 하죠.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 투표 역설이란 말은 단순 다수결 절차에서 대안들이 고려되는 순서에 따라 모든 대안이 선택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을 투표의 역설. 투표를 왜 합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실제 결정이 안 되고 뺑뺑 도는 상태.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대안 A와 대안 B 하면 A가 선택돼요. B와 C를 하면 B가 선택돼요. 또 A와 C를 하면 A가, 이러면 뺑뺑이 돌게 돼요. 쉽게 여러분 가위바위보로 해보세요. 주먹과 가위가 하면은 주먹이 이겨요. 그러면 남은 보가 있죠. 보하면 보재기가 최종 승리가 돼요. 근데 시작을 보자기와 주먹으로 해본대요. 그럼 보자기가 이겨요. 남은 게 가위죠. 가위랑 보하면 가위가 이겨요. 이게 어떤 순서를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꽁두세라는 프랑스 학자인데 그래서 꽁두세 패러독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팅 패러독스라고 한다. 결국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맨 처음에 어떤 대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사회자가 알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투표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설문조사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팅, 투표에서 이렇게 사이클링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선택이 되지 않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면 어떤 걸 둘이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달라진다 이거죠. 이러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을 교과서에서는 단봉선호, 쌍봉선호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또는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추가적인 내용은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굳이 궁금하다면 제가 줌 수업할 때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은 여기 쌍봉선호를 다른 말로 하면 투표 선호자의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난 큰 게 좋아 그러면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순서가 돼요. 난 작은 게 좋아, 큰 거, 중간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비일관된 선호를 좋아해요. 나는 중간 거는 싫어,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양쪽 끝이 뾰족해지고 가운데가 선호가 낮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자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회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지금 가위하고 바위하고 먼저 붙자 이러면 벌써 뭐예요? 보가 승리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회자가 바위하고 보하고 먼저 붙자 그러면 가위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자가 의사진행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건데, 하여튼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투표의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선택론이기 때문에 투표를 배우는 거는 선택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투표의 역설이라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 뭐 시간이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투표의 역설까지만 첫 번째 강의로 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에도 쳐보고 또 구글에도 쳐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깨우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또 줌 수업 열릴 때 그때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9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